서울지방 지금 기온은 0.7도입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태경이었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시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뉴스9 단독 론스타 관련 보도 KBS 탐사보도팀이 입수한 문건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예. 보도 이후에 반향 어떻게 취합하고 계시나요? 일단 정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국무조정실에서 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의견을 취합해서 일단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등 약간 원론적인 일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 소송이 비밀주의 원칙이어서 밝히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국익에 기초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야기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푼도 아니고 네. 5조 4천억 원을 내라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고 네. 엄청난 국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가급적 이거는 국민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있죠. 네. 예. 자, 이와 관련한 그 댓글 몇 가지를 저희가 취합해 봤습니다. KBS의 빛나는 노력이 돋보이는 취재 결과다. 계속 수고해 주길 바란다. 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이 법정 다툼을 비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론스타의 부당이득 혐의 등에 대해서 이거 맞고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 KBS는 탐사답게 탐사 보도를 한다. 다른 언론도 배워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요즘 이런 뭐 닭살 돋는 그런 댓글만 모아가지고 소개하면서도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러나 칭찬이 많았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이 소송이 마무리되길 바라며 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서 그들의 본심과 야심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예. 어제 보도가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의 실체가 뭔지 네. 그리고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를테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늦게 해서 손해를 봤으니 네. 5조 4천억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인데 네. 오늘 보도는 조금 아이 프레임을 바꿔서요. 네. 외환은행 그러니까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보도입니다. 그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예. 예, 론스타가 외환은행 그 2003년에 51%를 사들였거든요. 네. 1조 3,800억 원에. 네. 그런데 적격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테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당시에 산업자본이었다. 우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4% 이상 주식을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51%를 샀거든요. 이거는 뭐 5%도 6%도 아니고 예. 51%를. 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보도. 네. 그다음에 산업자본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금융관료 이른바 모피아들은 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탐사보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돼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당시 문제 제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게 당시 KBS 탐사보도팀이었습니다. 당시에 KBS가. 당시 KBS 탐사보도팀에서 예. 외환은행 매각 비밀이라는 탐사보도를 했고요. 네. 당시 한국방송대상도 받았습니다. 당시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을 100개 이상 가진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이후에 법원에서 2012년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번 소송도 아예 각하될 수 있거든요. 이 점만 잘 증명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산업자본의 그
산업자본이 그 실체였다. 론스타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는 이른바 핵심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부르죠. 네. 핵심 증거인데 KBS가 입수한 문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 증거를 이 문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시할 수 있었는데. 예. 이거 제시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아예 각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문서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서가 제출된 거고요. 예. 한국 정부의 대응 문서가 네. 그 문서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재판 그러니까 관련자가. 전문가들은 예. 이 문서를 본 결과 이거를 론스타와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문서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왜 이런 문서, 이런 논리를 제기했을까? 네. 그러니까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 약점을 굳이 피해가는 문서를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금융관료, 즉 모피아 그룹이 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그렇게 일부러 우리에게 불리한 소송으로 전개해 나갔다고 의심해도 되겠네요. 그 의심이 지금 현재로서 합리적이죠. 네. 당시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네. 또 추경호 금융위원 부위원장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아닌가요? 예, 국회의원입니다. 예. 해명하셔야겠네. 공직에 계시니까. 인터뷰를 하러 갔고요. 네. 정식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서 보통 예. 이제 엠부시 인터뷰라고 하죠. 예. 이제 찾아가서 아무튼 네. 적극적으로 물어본 내용들 다 나오고요. 당시 두 사람이 금융위원장의 핵심이었는데 네. 론스타의 자격성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2008년 이후로. 네. 자격성 심사를 해서 외환은행을 사들일 자격이 있는지를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뭐 상세한 내용들을 나갑니다. 오늘 9시 KBS 뉴스9에서 약간 말이죠. 보고 있으면 제가 원고를 쭉 다 봤는데요. 예. 약간 분노 지수가 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기자는 굉장히 냉정하고 특히 데스크는 더 냉정해야 되는데 그 데스크도 지금 한마디로 우라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탐사보도의 궁극적 지향점은 네. 이게 이제 분노를 통해서 현실을 개선하고 네.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또 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네. 예. 알겠습니다. 론스타의 법적 자격 문제. 이게 우리의 스모킹 건이다시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알고도 감췄는지.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금융재정 전문가 책임자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논리를 펼쳤을까? 네. 소송을 이길 수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네.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했는데 네. 오늘 내놓은 대책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전세 대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이미 이제 보통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제 갭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통해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네. 이 갭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더 규제하는 내용들이 오늘 또 발표됐습니다. 네. 그 집이 내용들. 이제 9억 이상인 그렇습니다. 사람들 9억 이상인 경우에 전세 대출 못 받게 예, 한다. 소위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서울 보증보험 대출을 받아서 지금은 살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민간 영역의 대출도 규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투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아야죠. 예. 잡아야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KBS 경제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KBS의 분석 기사까지 예. 세심하게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변진석 기자가 네. 그 감정 노동자죠. 콜센터 직원들의 인권 실태를 또 보도를 하고 실태뿐만 아니고 국가인권위에 이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을 했는데 이게 네.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개선되지 않는지 대안까지 취재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를 네. 변진석 기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공동 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청와대는 오늘 정우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 협력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에서 선두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규제 혁파가 돼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퇴행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전격 선임하면서 보수 통합과 총선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경찰청 본청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 민간 전세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의 5분당. 네, 5당 명예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은 좀 정돈된 브리핑 준비됐습니까? 네, 정돈시켜왔습니다. 네, 첫 방송 이후에 시간 제한은 너무 정신사납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시간 제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공평한 자를 가지고 브리핑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당대표 일원 중천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15 총선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착이 돼서 비례대표에서 상당수를 양보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3개월간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며 좋은 후보와 정책으로 준비되고 능력이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 장애인 관련 발언이요. 예,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네, 끝났습니다. 자, 1분 브리핑. 자, 네. 아직 시간 이제 안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로된 듯한 중립을 하려면 네. 시간이 정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오창석의 5분당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네, 자유한국당 한 줄은 우주 플리즈 공급 확대라고 이야기를 남기겠습니다. 여기서 우주는 지부 집주 라는 뜻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한 두 번째 공약으로 네. 규제는 풀고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의 주택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빨라진다 천천히 해요. 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취임 후에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네. 결국 가격은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서 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네. 반론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6만 1,000호 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만 8천 호 그리고 2020년부터 25년까지 8만 2천 호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반론을 남겼는데요. 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현재 투기 수요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 끝났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 딱 1분 맞췄습니다. 예. 자, 이제 바른미래당 소식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바른미래당은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네. 주에 돌아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네. 독자 신당을 창당하는 방향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독자 신당? 예. 아니 지금 바른미래당 있는데 왜 또 저기 손학규 대표가 안 물러나세요? 네,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일단 돌아오면은 최고위를 해체하고 비대위로 전환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전권을 부여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네네. 그래야 당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완곡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갈 경우는 안철수 의원 중심의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제 호남 텐트론을 얘기하면서 도로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확실히 선을 그은 거죠. 예. 끝났습니다. 예. 그래요. 그 지금 저 손학규 대표가 그 거취를 좀 분명히 하지 않아서인지 일종의 엄포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예를 들어 탈당을 해서 새 당을 만든다? 그럴 경우 바른미래당도 큰 충격파를 입겠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도 이게 타격이 불가피해 보여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분 동안 네. 나머지 당들 소식 자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정의당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네.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 등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네.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결국 한 가구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시도교육감 등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289명 중에 다주택자가 113명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39%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의당부터 이것을 바꿔나가겠다라는 의지로 표명이 되고요. 전세 기간도 2년에서 현행 3년으로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 계약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9년까지 늘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파격적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주거 안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격적이면 항상 뒤따르는 말 현실성이 있느냐. 포퓰리즘이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뒤따를 수 있죠. 그런데 전세 계약 갱신 2년에 3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고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대한신당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가 민주평화당과 화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한솥밥 먹었던 네. 관계 아닙니까? 사실 같은 당이었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아픈 기억도 있지만 이제 악몽을 떨치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여기에 정동영 대표는 그럴 가능성을 남겨두면서도 지금은 정치개혁보다는 부동산 개혁 문제가 훨씬 더 국민의 삶의 문제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완벽하게 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 시간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정확하네요. 이렇게 시간 잘 맞추는 분이 왜 떨어졌을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 참. 얼마나 시간을 잘 맞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하여간 그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느냐 안정되지 않느냐 이게 또 총선에 얼마만큼 변수가 될지 또 그 파괴력은 뭐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이벤트 할 때 이름에 0 들어가는 분들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7761번 쓰시는 분 내가 김우영입니다. 욕하면서 듣는 방송 김용민 라이브. 그래요. 자, 7579번 쓰시는 분 혁영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야근하는데 저 커피 쿠폰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커피 쿠폰이 아니라 이거는 또 편의점 10,000원 상품권 드리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자, 8344번 쓰시는 분 숨은 청취자 진선영입니다. 편의점을 털고 싶은 여자랍니다. 그러시군요. 7831번 쓰시는 분 오산 택배기사 이재영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감사합니다. 3899번 쓰시는 분 제주에 살고 있는 애청자 박지영입니다. 매일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6926번 쓰시는 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이미영 씨 고스톱을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 오늘 돈 따셨나 모르겠네요. 돈 따서 오시면 며느리한테 반찬거리 가득 주시는데 퇴근 중에 오늘 저녁 반찬이 궁금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1461번 쓰시는 분 제 이름은 황선영 딸은 황지영. 김용민 라이브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하루라도 걸으면 궁금해서 못 참아 라고 하셨고요. 자 2020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주. 휴대전화 번호는 022020. 네. 아, 이영. 영이 들어간다고요. 예. 자 9396번 쓰시는 분 우리 어머니 영입니다. 예, 영이 편상으로 커피와 간식 사서 어머니와 김용민 라이브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도 살펴볼까요? 네. 정답은 주례사였습니다. 7998 쓰시는 분 정답 축사 맞나요? 네. 대답됐죠? 이상원님 주례사가 정답입니다. 꼭 뽑아주세요. 매일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우철님 주례 시청률이 아니라 청취율이죠. 청취율 조사 전화가 놉니다. 서울 전화 다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사 기간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네, 그냥 계속 받아주세요. 네, 자 8372번 쓰시는 분 정답 내 덕인 줄 알아라. 어느 방송에다 보내신 건가? 예. 네. 그래요. 결혼식 덕담. 그래요? 알겠습니다. 0216번 쓰시는 분 정답 솔로 전국 커플 지옥. 3910번 쓰시는 분 주례요. 요즘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친척 언니 결혼식 갔는데 가족과 친구들만 모여서 시간 구애받지 않는 결혼식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날 좁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요즘 주례사 없는 결혼식 많더라고요. 네, 김민주님 주례사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이룹니다. 라고 하셨고 유재신님 정답 주광덕.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 서평택부터 밀리기 시작해 화성휴게소까지 12km 막히고요.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또 금천을 앞두고서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방면으로는 조암부터 송산마도까지 12km로 정체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판교 부근, 더 가서 달래내를 지나 반포까지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역시 상습 정체 구간인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흥덕부터 서판교까지와 반대 용인 방면은 금토 요금소에서 고기분기점까지 차간거리 좁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어떤 전세금을 끼고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요. 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선호 차관의 집은 서울 서초동 현대 ESE 아파트. 국토교통부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 편법 증여 등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4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이문기 실장의 집은 서울 대치동 쌍용 아파트.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기재부도 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네. 세금은 또 기재부가 책임지고 있고요. 네. 정부로서는 이렇게 그 특정 지역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다른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네. 이렇게 확산됐을 때 네. 중산층들이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제약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대처를 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 주무부처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산층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김 차관의 집은 서울 서초동 서초레미안 아파트. 이미 대출 신청을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 대출하는 부분만 규제가 적용.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탄탄히 하겠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위원장의 집은 서울 잠원동 현대아파트. 도산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필요하면 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도 그 정책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정책 수단은 한정이 돼 있는데요. 모든 정책 목표를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시장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이 정도에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 안정될 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자꾸. 뭐 대통령께서 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의 집은 서울 청담동 한신 오페라 하우스. 1월 16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 그도 한때 강남에 거주했던 더.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강남 사람들은 3년 사이에 8억씩 재산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꾸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설입니다. 핵심은 토건 관료입니다. 토건 관료. 토건 참모들입니다. 실패한 토건 참모를 핵심 요직에 앉히고 국장, 실장, 차관, 승승장구 토건 관료들에 둘러싸인 국토부와 청와대,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장 토건 참모들부터 내쫓으십시오. 토건 관료들부터 해체시키십시오.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실패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합니까? 너의 얘기를 들었어. 너는 벌써 30평에 사는구나. 난 매일 라면만 먹어. 나일 먹어도 입맛이 안 변해. I'm fine, thank you, thank you, and you. 우리 옛날에 사랑을 했다니 웃어. 좋은 차를 샀더라. 네가 버릇처럼 말한 비싼 차. 나도 운전을 배워. 이리도 어려운 건지 모르고. I'm fine, thank you, thank you, and you. 우리 옛날에
you. 우리 옛날에 사랑을 했다니 웃어.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였습니다. 김은미님 노래 가사 중에 벌써 30평에 사는구나. 난 매일 라면만 먹어. 여기서 쓰는 숨을 지으셨다고. 미카님 10cm 괜찮아. 그녀도 대출이 80%일 거야. 힘내. 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 휴식을 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서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사 프로그램에 인문학적 품격을 더하는 책의 맛 즐길 시간인데 그 전에 잠시 영화 기생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책을 소개 못하고 계속 기생충 얘기만 할 수 두 시간은 있겠다. 주셔야 되겠는데.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작으로 올랐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일단 미국 영화계의 수준을 한국인들이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인기로 가늠자로서 아카데미상의 위치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요번에 과연 외국의 영화상이야 이제 다르게 생각할 거고 네. 작품상이나 감독상을 줄 수 있는가 이건데 아이리시맨이라든지 대부분 다 제가 봤어요. 조커라든지 다 봤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그건 할리우드에서 늘 생산되던 작품 중에 좋은 거예요. 근데 기생충은 전혀 다른 문법으로 미국 영화계에 충격을 줬던 거고 칸느에서는 이미 판단을 해서 최고상을 줬어요. 아카데미가 자기 갱신을 위해서라도 소위 미국 영화계가 이런 정도의 기생충쯤의 작품에게 최고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판단력을 가졌는지 한번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영화가 기생충인데 두 분 다 보셨죠? 네, 당연히 네. 몇 번 봤죠. N차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 번 보는 영화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카데미상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미국 안에서. 근데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은 봉준호 감독이 1인치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막을 통과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휘발되거든요. 그렇죠. 예. 또 번역이라는 과정을 또 거치니까요.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딘가 그런 기사 났던데 거시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근데 거시기가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이 감독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결과가 어찌됐든 저는 이런 영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우리 문화의 저력들, 그 컨텐츠의 기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놀게 해야 되고요. 신나게 놀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상은 이미 탄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 영화제에서 트로피가 지금 80개가 넘고요. 네. 80개가 넘은 데다가 아카데미상에서 6개분에 노미네이트가 된 건 상을 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작품상에 뭐 6편이 노미네이트 됐어. 다 훌륭한 작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운수에 따라 그중에 수상작이 되거나 안 되거나니까 네. 결정은 이미 판단은 내려진 걸로서 이제 이 수준이 입증이 된 건데 네. 기생충에 의해서 가장 즐거운 일은 우리에게 좋은 학습의 장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단 영화를 보면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걸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입소문으로 이제 번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생충 같은 영화가 이제 현실 모습이 빈부격차나 이게 보이면 되게 현실과의 정합성. 이 영화가 얼마나 우리 삶을 많이 반영했는가를 보기가 쉬워요. 네. 근데 워낙 많은 비평가, 전 세계 비평가들이 찬사를 늘어놓고 해석에 들어가니까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현실의 시선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해서 영화 문법으로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문법이라는 각도에서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일단 영화의 흐름이 리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암시와 상징이 어떤 것인지 각 그 시각적인 스케일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예술적 취향으로서의 영화 이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다는 것 중에는 스토리 라인도 있지만 네. 영화에 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다시 보고 다시 보는데 네. 본 감독은 흔히 말하는 지니어스의 천재예요. 네. 근데 그 천재가 막 뿌려놓은 자취를 우리가 얼마큼 이제 간파해내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네. 혹은 깨달음으로 느끼느냐인데 기생충의 화제성은 정말 정말 즐거운 일인 게 영화를 보는 눈을 한번 확 열어주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죠. 좋은 문학도 그렇지만은 문학 작품도 그렇지만 좋은 영화도 볼수록 새로운 게 보인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죠. 기생충을 저는 3번 봤는데 네. 볼 때마다 다른 텍스트예요. 아, 볼 때마다. 네,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하실에 일템 지하실에 소품들이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예를 들면은 이 거실의 풍경들도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소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소품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네. 다시 읽게 되고. 다른 소품들이 보면 다 이유가 있게 배치되어 있고 하나 제일 아쉬운 거는 네. 송강호 씨야. 워낙 뭐 자타가 뭐 다 공인을 하니까 그런데 네. 연교로 나온 조여정 씨의 그 예.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그 뛰어난 연기력이 예. 난 전 세계 영화상의 여우주연상이나 조연상 휩쓸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욕심도 많으시죠. 덜 부각됐어.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보태자면은 저는 그 부자가 악인으로 묘사되지 않는 것. 그 선악 구분이 얼마나 좀 사실 유치합니까? 그리고 부자여서 선하다. 네. 부자여서 나이스하다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우리 생각할 거 많이 던져주죠. 그렇죠. 네. 알아서 다 해결되잖아요. 많은 문제가. 악다군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알아서들 밑에서 잘해주니까 네. 선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선하냐 부자이니까 선한 거야. 네. 이게 두 대사가 실제로 영화 속에 대립돼서 나오거든요. 아주 그 미묘한 얘기를 던진 거죠. 중요한 질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봉준호 씨는 그 바람에 영화 때문에 부자가 돼버릴 거거든요. 네. 이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 분명히 그 연변의 남편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근데 거예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본 감독은 번 돈을 가만두지 못한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영화에 같습니다. 투자하겠죠? 예, 새로운 영화 만드는데 투자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지난주 우리 김갑수 선생이 추천에 따라서 골랐습니다. 네, 요즘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하면서 이 문학판에 상당한 그 파문을 몰고 온 작가 김금희가 있습니다. 네. 이 김금희의 단편 소설 모음집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골랐습니다. 네. 이 오직 한 사람의 차지는 지미 핸드릭스에 관한 뭐 문화평론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작품 이상문학상 뭐 잘 모르는 저도 굉장히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문학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을 거부한 이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 김영민 씨만 하더라도 요즘은 신문 종이를 별로 안 보게 되죠. 포털로 보죠 거의. 전 그래도 종이신문 봐요? 여러 많은 뉴스 컨텐츠를 내는 이런 언론사들이 종이로 낼 때는 종이에 나온 기사는 굉장히 권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하루에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씩 뉴스 기사 포털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습관적으로 정치 먼저 봐요. 네. 그다음에 경제 봅니다. 그다음에 사회. 네. 그리고 양념처럼 이제 문화를 한 번씩 찍어요. 예. 아무리 세월이 가도요. 문화에서 문학 기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학 기사. 네. 새 책 소개 이런 거는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지도 않아요. 포털 주요 기사에서 그렇죠. 문학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화제를 낳는 일은 뭐 거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어쩌다 한번 떴는데 그게 바로 이상문학상 거부 사건이라니. 참 우리 현실을 참 이 원색적으로 보여준다는 건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이상문학상은 실제로 한국의 문학상 중에 한 3개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상을 타면 책이 많이 팔리고 화제가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조항이 작가를 착취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3년 동안 저작권이 양도되는 거니까. 출판권은 양도가 될 수 있지만 저작권은 양도라는 게 원래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작권은 천부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작가들이 20몇 년 동안 다 그걸 감수해 왔는데 이번에 이상문학상에 선정된 여러 작가들을 우수상으로 선정하는데 3작가가 거부를 한 거죠. 네, 김금희를 포함해서 최은영, 이기호 씨. 내가 설령 이 유명한 상을 포기할지라도 이 저작자에게 불리한 이 조항을 감수할 수는 없다라고 용기를 냈고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없는 집안끼리의 싸움은 싸움이에요. 출판사나 문학책 내는 데들은 참 영세하죠. 그러니까 거대 자본의 착취 이런 각도로 보시진 많은데 이게 잘못된 관행은 틀림없거든요. 문학사상사에서도 그 이상문학상 책 팔아서 아마 1년씩 연명하고 그래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이거 화제됨으로 해서 그 소위 시상식 장난. 우리나라 그 신문사에서 주는 상 전부 다 기업에 주는 거 전부 장난인 거 아시죠? 기업으로부터 돈 받고 상 주는 거 아시죠? 이거 정말 조롱거리예요. 안 그런 데도 있겠죠? 아니야. CNN에서가 얼마나 때렸는데. 그러니까 상이 아무 권위가 없는 거야, 아무. 근데 문학상도 그런 판인데 이번에 호되게 한번 이제 혼나면서 소위 저작권을 몇 년씩 뺏어가는 이런 짓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올게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문학상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지 않은데. 문학상 심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예컨대 제가 중국 문학 작품이나 다른 그 세계문학 작품을 얘기할 때 기준을 학생들이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중국 문학상 얘기할 때는 루신 문학상이나 마오든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면은 믿고 가도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맨 부커상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들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럴 경우에는 독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학의 퀄리티랄까 그 깊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장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작가들의 역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이 그렇게 통렬하게 저에게 임팩트를 몰고 온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문학상 하나를 못 만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한국인으로서 세계 이제 탑까지 오른 사례가 몇 있어요. 가령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건 두말할 나 없이 그 영역의 탑이에요. BTS가 탑이에요. 이번에 봉준호가 깐에서 혹은 아카데미까지 가면 하여튼 탑이에요. 문학에도 그런 탑이 있거든. 근데 의외로 덜 알려진 거야. 문학에서 그러나. 한강 씨가 받은 맨부커상은 완전히 깐 영화제 그랑프리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제가 별로 안 돼.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 대단하네요. 그냥 진짜 우리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또 경쟁력이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작품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전 세계인의 주목도 받고 공감도 앞으로 한 얻는 것이고요. 20년, 10년, 20년은 그 세계의 최고들이 뛰는 무대에서 한국인들이 계속 불쑥불쑥 보이지 않을까요? BTS만 하더라도. 네, 온갖 그렇죠. 영역에서 예. 그런 때가 도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온갖 영역에서. 네, 알겠습니다. 문학상 얘기. 근데 작품 얘기는 들어가지 못했네. 자, 이제 하면 그래요. 되죠. 작품 얘기 시작.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김금희는 지금 뭐 가장 촉망받는 젊은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79년생이니까 젊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년생으로 대표적인 작가가 한강, 말씀하신 한강하고 김현수 이런 사람들이고요. 70년대 말 79년 80년 작가로 대표적인 사람이 작가가 김금희하고 김애란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좀 더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작가들 작품을 읽다 보면은 저는 뭐 작품의 여러 가지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각도에서 보냐면 요즘 20대나 30대들의 어떤 감성 또는 내면의 풍경들을 읽는 하나의 자료로서 문학 작품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오직 한 사람의 차지에 뒤에 실려 있는 그 문학평론가 백지연의 말을 빌면은 김금희를 두고서 과거의 상처에 붙들린 인물들의 고독한 마음을 읽어낸다고 얘기하는데 그 고독한 마음의 이면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작품 중이기도 하고 한데 읽다 보면 왠지 이렇게 추억의 문학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비평가가 들으면 이제 웃을 얘기지만 그냥 아주 쉬운 일상말로 하면 소설이 두 가지를 담당하거든요. 하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누가 태어나서 무슨 짓을 하고 뭐 줄거리가 흘러가는 거. 또 하나는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속에 담겨 있는 감성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한국 소설이 주로 여성 작가에 의해서 꽤 각광을 받은 시절이 있어요. 여성의 섬세한 감성,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뭐 한동안 꽤 우리가 이름 익숙하게 아는 이제 일군의 작가들이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문학에는 이제 서사성, 재밌는 이야기, 기발하고 상상을 뛰어넘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해외에서 각광받는 약간 대중문학에 가까운 수천만 부가 팔리는 그런 문학 세계가 우리에겐 굉장히 결여돼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김금희 씨의 문학 세계는 한국인들에게 특유하게 막 파고 들어가는 섬세한 감성의 세계더라 이거예요. 이번 작품집에 등장한 것들도 대부분 이야기성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아요. 뭐 체스의 모든 것 같은 거라 하더라도 한 여성이 그냥 대학 선배를 쳐다보는데 그 선배의 그냥 그 심리적인 방황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립된 자의 공허한 넋두리 같은 그런 문학 세계가 한국 문학의 한 영역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한테는 이건 추억의 문학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의 감수성이랄까 감정 또는 의식의 수준 이런 것을 소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텐데 김금희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20대들이 가장 큰 고민들 취업에 대한 불안들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알바하고 연애 그리고 페미니즘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20대나 30대들의 풍경들 내면의 풍경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김갑수 선생님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표현들. 선배는 힙하고 쿨한 우울한 청춘에서 여기서 얘기할 때 힙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제가 평소에 쓰는 표현인데.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그냥 됐고요. 근데 그 김금희 씨의 어쩌면 지도교수일지도 몰랐을 제 친구 김명인. 그럴 지도교수는 아니고요. 아마 최원식 선생님께 배웠을 겁니다. 일본의 이제 평론가들이 어떤 작품을 등단시키고 배출하고 격려하고 또는 비평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복잡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학계 혹은 대학의 국문학계 혹은 문예창작과를 지배하는 그 정서는 뭐냐면 대중적인 접근을 하면 굉장히 뭔가 훼손되고 안 되는 듯한 그 일종의 뭐 엄숙지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그 순결주의 같은 건가? 수수성 그런 버렸다. 것이 대중과 타협했다. 그 작가 배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생충 얘기했잖아요. BTS 얘기도 하고 한국 사회는 90년대 이후 모든 걸 혁신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최강자의 일원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문학도 완전한 혁신이 필요한 때인데 그 권위를 가진 비평가와 교수들이 자리를 딱 틀어주고 옆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나? 이게 앞길을 막고 있구나를 이 작품을 느끼면서 보면서 조금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기생충 OST 중에 주연 배우 최우식이 부른 소주 한 잔 들으면서 인사할까요? 아까 그 PD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그 노래 듣자고. 그럼 들어야겠습니다. 자, 김갑수 평론가님, 정선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기름이 뿌연 안개 속에 힘껏 마시는 미세먼지 눈은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네 바싹 메마른 내 발바닥 매일 하얗게 불태우네 없는 근육이 다 타도록 쓸고 밀고 닦고 다시 움켜쥐네 이젠 딱딱한 내 손바닥 상주 영천